안녕하세요. 시니어 타운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긍정의 힘으로 성공으로 한 발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제국 68세의 기적. 68세의 강태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사 대표였던 그는 믿었던 동료의 배신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그는 낡은 신문지 위에 컵라면 하나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딱 한 번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 태호는 짐 가방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그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노신사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실은 상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실체 상상을 바꾸어라. 당시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치부했던 그 문구가 벼랑 끝에 선 태호의 심장을 세차게 때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상상해온 것은 오직 몰락, 배신, 가난, 죽음뿐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현실은 그가 매일 밤 머릿속으로 그린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2년 뒤 1,000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다. 숨소리, 공기의 온도, 통장에 찍힌 숫자의 감촉까지 느껴야 하는 처절한 상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적었다. 태호는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전 재산 50만 원 중 20만 원을 털어 낡았지만 깔끔한 양복을 세탁하고 매일 아침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로비로 향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키지 않고도 당당하게 로비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1,000억 원을 움직이는 회장의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상하러 온 것이다. 그는 매일 밤 고시원의 좁은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거대한 통유리 창이 있는 집무실을 상상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책상 위에는 수조 원 단위의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다. 그는 그 서류에 서명하는 자신의 손가락,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상상했다.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젊은 IT 창업자를 만났다. 그는 혁신적인 물류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었다. 태호는 그 젊은이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열정을 보았다. 태호는 주머니에 든 마지막 5만 원을 꺼내 그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말했다. 자네의 기술은 세상을 바꿀 걸세. 다만 자네가 스스로를 돈 없는 개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자네가 이미 1,000억대 기업의 CEO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략을 짜보게. 그러면 투자자들이 자네를 찾아올 걸세. 태호의 조언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가 상상의 힘으로 다져온 확신이 섞인 선언이었다. 젊은이는 태호의 기백에 압도당했고 태호가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호텔 로비를 집무실 삼아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기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다. 태호가 도왔던 젊은 창업자의 회사가 대기업의 투자를 받게 된 것이다. 젊은이는 태호에게 지분의 10%를 약속하며 고문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태호는 거절했다. 내 목표는 고문이 아니네. 나는 나만의 제국을 건설할 걸세. 태호가 상상한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노인 주거 혁명이었다. 그는 68세라는 자신의 나이를 약점이 아닌 최고의 강점으로 승화시켰다.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외로움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계획서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업의 기록물처럼 정교했다. 그는 상상의 힘을 빌려 미래의 시점 2년 뒤에서 과거 현재를 회상하며 계획을 짰다. 이 사업은 이미 성공했다. 나는 지금 그 성공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확신은 기적 같은 인연을 불러왔다. 태호의 사업 계획서를 우연히 본 한 은퇴한 자산가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태호의 나이보다 그가 가진 압도적인 확신과 미래를 보는 눈에 매료되었다. 당신은 마치 미래를 이미 보고 온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50억을 투자하겠소.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오. 투자를 받은 뒤 태호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상상의 시간을 갖게 했다. 우리가 지을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며 얼마나 존엄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를 시각화하게 했다. 태호의 사업체는 불과 1년 만에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AI와 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노인들의 지적, 정서적 자산을 보존하고 연결해주는 독보적인 플랫폼이었다. 상장 전 기업 가치는 이미 수천억을 넘어섰다. 2년이 되는 날 아침, 태호는 꿈에 그리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비서가 가져온 자산 보고서의 하단에는 추정 순자산 11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컵라면을 먹던 2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상상이, 그때의 간절함이 지금의 대리석 바닥과 가죽 의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이제 안다.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임을. 태호는 자신의 재산 중 500억 원을 출연해 상상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실패한 중장년층과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정신적 풍요가 물질적 풍요를 창조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나이가 68세든 88세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이미 얻었다고 믿으십시오. 우주는 당신이 상상한 그 크기만큼 정확하게 현실을 배달해 줄 것입니다. 태호는 창밖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이미 또 다른 2년 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꾸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상상하십시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부유함 속에 가려진 인간성의 상실과 그에 대한 묵직한 반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려한 껍데기와 골마가는 일상. 46세의 정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강남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70평형 펜트하우스는 그의 권력을 상징했다. 주차장에는 고가의 외제차 세대가 번갈아가며 주인을 기다렸고, 아내 소영은 매일같이 명품 브랜드의 신상을 걸치고 사교 모임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안 한쪽 구석진 방에 머무는 74세의 홀어머니 명수는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명수는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정운을 대학까지 보낸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이기지 못했다. 최근 들어 시작된 가벼운 치매 증상은 명순을 자꾸만 과거의 기억 속에 가두었다. 정훈아, 밥은 먹었나? 생선 구워놨다. 이미 인류 요리사가 차려놓은 만찬 앞에서 명순이 건네는 이 한마디는 정훈에게 다정한 안부가 아닌 품격을 떨어뜨리는 노망으로 들렸다. 아내 소영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우리 집 가구들 다 이태리 수입품인 거 알지? 어머니가 또 소변 실수라도 하시면 그땐 정말 감당 못해. 아이 교육 정서에도 안 좋고.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그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우아한 세계를 더럽히는 지워야 할 얼룩이 되어 있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자신에게 치매 걸린 노모는 어울리지 않는 소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와인을 따르며 차분하게 제안했다. 이번 휴가는 동남아의 아주 조용한 섬으로 가자. 어머니도 같이. 실버 케어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더라고. 일단 가서 지내보시고 괜찮으면 아예. 소영은 뒷말을 흐렸지만 정우는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것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유기계획의 서막이었다. 푸른 바다의 낙원, 그리고 잔인한 배신.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동남아의 이름 모를 섬에 내려앉았다. 명수는 난생 처음 타본 비행기와 낯선 풍경에 아이처럼 설레어했다. 아들아, 나 같은 노인네가 이런 데를 다 오고. 출세한 내 아들 덕분에 호강하는구나. 명순이 주름진 손으로 정훈목을 감싸 안을 때 정훈은 미세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한국보다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으니까.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을 되뇌었다. 여행 셋째 날 습하고 무더운 공기가 시장통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온갖 과일 냄새와 향신료 향이 뒤섞인 복잡한 현지 재래시장은 인양신료 향이 뒤섞인 복잡한 현지 재래시장은 인파로 북적였다. 소영은 미리 계획한 대로 명순의 손에 현지 화폐 몇 장을 쥐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제일 맛있는 망고 좀 고르고 계세요. 저희는 저기 앞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 좀 사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절대 움직이지 말고 여기 계셔야 해요. 명수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얼른 다녀오너라. 정우는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에게 치여 작아 보이는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하지만 소영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자기야, 지금이야.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를 헤치며 뛰었다. 택시 불러놨어. 공항 가야 해. 미리 대기시킨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정우는 차창 밖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았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의 땅, 지갑도 핸드폰도 없는 치매 노인이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섬이 작아질 때 정우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기괴한 해방감을 느꼈다. 3. 돌아온 일상과 가방의 경고. 한국으로 돌아온 정훈 부부의 연기는 완벽했다. 여행지에서 어머니를 잠깐 놓쳤는데 현지 경찰도 못 찾겠대요.
정우는 친척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소영은 혼절하는 척을 했다. 세상은 그들을 가련한 효자로 기억해 주었다. 다시 시작된 강남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고요했다. 명순이 쓰던 방의 짐을 치우고 그곳을 자신의 서재로 꾸밀 계획을 세우며 소영은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귀국 이틀째 되던 날 산산조각 났다. 퇴근하고 돌아온 정우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명순이 평소 금지옥엽처럼 아끼며 낡은 수건으로 닦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물했다는 그 가방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분명 섬의 리조트에 두고 왔던 물건이었다. 누군가 집 안까지 들어와 두고 간 것이 분명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명순이 쓰던 낡은 일기장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양도성 예금증서 CD와 한 장의 공증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게 다 뭐야? 소영이 가로채듯 서류를 훑었다. 정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삐뚤삐뚤한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치매는 내 기억을 가끔 앗아가지만 어미의 가슴은 내가 나를 보던 그 차가운 눈빛을 다 기억하고 있단다. 정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의 음모를 모를 만큼 정신이 나간 상태는 아니었다. 4. 뒤집힌 판과 숨겨진 진실. 충격적인 진실은 일기장 뒤에 첨부된 법적 서류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정훈이 지금까지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초기 자본금 50억 원. 그는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서류에 따르면 아버지가 남긴 모든 부동산과 주식의 최종 명의는 명순으로 되어 있었다. 명순은 아들이 혹여나 돈 때문에 타락할까봐 혹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실수할까봐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죽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명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을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로 삼았다. 서류에는 날카로운 문구가 박혀 있었다. 본인이 실종되거나 사망 혹은 직계비속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정훈에게 증여된 모든 재산권을 즉시 회수하며 남은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또한 명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이미 대형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시 즉각적으로 정훈의 자산을 압류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소영이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는 경찰관들과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강정훈 씨, 강명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여사님은 현재 현지 영사관의 도움으로 국내의 안전한 처소로 이동하셨습니다. 여사님의 의사에 따라 귀하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은 이 시각부로 중단되었으며 이 아파트와 귀하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전액에 대해 압류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5. 참교육의 끝,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불과 며칠 만에 정훈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회사는 순식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강남의 펜트하우스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다. 소영은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챙길 수 있는 현금과 보석을 들고 도망치듯 떠났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부자 아들 정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훈은 월세도 못 내는 낡은 지하방으로 쫓겨났다. 습기가 차오르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끼니를 걱정하며 편의점 컵라면으로 하루를 버티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가 낯선 이국의 시장 바닥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느꼈을 그 공포와 외로움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를. 자신이 내뱉었던 금방 올게요라는 거짓말이 어머니의 심장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를 말이다. 그는 매일 밤 어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을 찾아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명수는 결코 아들을 대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천륜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중이었다. 정우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데서 나오며 한 번 무너진 신뢰와 부서진 효심은 그 어떤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차가운 지하방 바닥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통 안에 눈물을 쏟았지만 그 눈물은 너무나 늦게 찾아온 것이었다. 여러분은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버타운을 배경으로 한 67세 깐깐한 부자 할아버지 강석주와 72세 에너자이저 할머니 오순남의 유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황혼의 로맨틱 코미디 사랑은 70부터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 레지던스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67세의 강석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빳빳하게 다려진 경제신문을 읽으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평생 건설업계를 호령하며 쌓아온 막대한 부와 명예만큼이나 그의 성격은 까다롭고 예민했다. 은퇴 후 이곳에 들어온 이유도 오로지 품격 있는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그 평화를 깬 것은 날카로운 트로트 가락이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석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정원 한가운데서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휴대용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라인 댄스를 추고 있었다. 바로 이 실버타운의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72세 오순남 할머니였다. 참다 못한 석주가 내려가 소리쳤다. 이봐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합니까?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라 품격 있는 주거 단지라고요. 순남은 춤을 멈추고 허리에 손을 얹은 석주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머, 저 잘생긴 할아버지는 누구셔? 품격 있는 할아버지, 인생 짧아요.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복 나가요. 같이 한 판 땡길래요? 석주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두 사람의 아니 유령 회장과 댄싱 퀸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석주가 가는 곳마다 순남이 나타났다. 석주가 도서관에서 칸트의 철학서를 읽고 있으면 순남이 나타나. 철학이 밥 먹여주나? 저기 식당에 오늘 갈치조림 끝내주게 나왔어. 라며 그를 끌고 나갔다. 석주가 조용히 클래식을 듣고 있으면 순남은 어느새 나타나. 빰빰빰빰 하는 노래보다 안동역에서가 훨씬 신나지. 라며 채널을 돌려버렸다. 석주는 순남이 무식하고 소란스럽다고 생각했고 순남은 석주가 돈만 많지 속은 텅 빈 불쌍한 노인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건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석주가 평생 일군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다는 뉴스가 보도된 날이었다. 자식들은 이미 재산을 빼돌리기 바빴고 평생 회장님 소리를 듣던 석주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로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았다. 그때 익숙한 트로트와 함께 따뜻한 단호박죽 그릇이 코끝에 닿았다. 거봐, 내가 인생 짧다 그랬지? 회장님이고 뭐고 배고프면 다 똑같은 할아버지야. 일단 먹고 기운 차려요. 순남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장난기 대신 깊은 연륜의 위로를 담고 있었다. 석주는 난생 처음 비싼 호텔 요리가 아닌 누군가의 온기가 담긴 죽 한 그릇에 목이 메었다. 기운을 차린 석주는 순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품격 있는 데이트를 신청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자신의 리무진을 대기시켰다. 하지만 순남의 반응은 의외였다. 에구, 이런 데는 숨 막혀서 싫어.
나 따라와요. 순남이 그를 데려간 곳은 남대문 시장의 왁자지껄한 국수집이었다. 시장 상인들과 형님 아우하며 지내는 순남의 활기찬 모습에 석주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빳빳한 정장을 입은 채 시장 바닥에 앉아 3,000원짜리 잔치국수를 들이켰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다. 데이트의 정점은 노래방이었다. 석주는 쑥스러워하며 마이크를 잡았지만 순남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생전 처음 보는 트로트를 열창했다. 72세 할머니의 손을 잡고 67세 할아버지는 소년처럼 웃었다. 돌아오는 길 실버타운 정원 벤치에서 석주가 어렵게 입을 뗐다. 순남 씨. 나는 평생 성을 쌓는 법만 알았지. 그 안에 사람을 들이는 법은 몰랐소. 그런데 당신이 내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구려. 순남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거참 말이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라인 댄스 추겠다는 소리죠? 그로부터 몇 달 후 노블 레지던스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석주와 오순남. 이제 석주는 신문 대신 순남과 함께 지역 신문의 맛집 탐방 기사를 읽는다. 순남은 석주의 지도를 받아 난생 처음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며 졸리긴 하지만 잠은 잘 오네. 라고 너스레를 떤다. 사람들은 말한다. 67세와 72세, 늦어도 너무 늦은 사랑 아니냐고. 하지만 두 사람은 당당하게 대답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니까요. 실버타운 정원에는 석주가 틀어주는 경쾌한 비트에 맞춰 순남과 석주가 나란히 라인 댄스를 추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그들의 황혼은 지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잘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원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후의 그림자가 겹치는 시간. 오후 2시의 도서관은 정적마저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진우는 습관처럼 창가 끝자락, 해가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오래된 시집을 펼쳤다. 은퇴 후 그의 삶은 이처럼 느리고 고요했다. 그때 가벼운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기가 곁에 머물렀다. 그건 은수였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지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진우의 옆 테이블에 앉아 경제 잡지나 소설책을 뒤적이곤 했다. 진우가 나직하게 시 한 구절을 읊조리듯 읽고 있을 때 은수의 시선이 그의 책장 위로 슬며시 내려앉았다. 그 구절, 참 아프면서도 따뜻하죠. 은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맑았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느껴졌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누군가 이 마음을 알아주니 시가 비로소 완성되는 기분이군요. 20살의 나이 차이가 무색해지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첫 만남이었다. 이 빗물에 젖은 어깨. 여름 소나기는 예고 없이 쏟아졌다. 은수는 건물 처마 밑에 서서 난감한 표정으로 회색빛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하루의 업무에 시달려 몸도 마음도 젖은 솜처럼 무거웠던 날이었다. 그때 빗줄기를 뚫고 짙은 남색 우산 하나가 그녀의 머리 위를 덮었다. 고개를 돌리니 조금 숨을 몰아쉬는 진우가 서 있었다. 비가 꽤 오네요. 근처 역까지만 같이 갑시다. 진우는 우산을 든 손을 은수 쪽으로 한껏 기울였다. 덕분에 그의 왼쪽 어깨는 금세 빗물에 젖어 검게 변해갔다. 은수는 그 젖은 어깨가 가슴에 박혔다.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어깨가 젖는 것을 개의치 않고 내밀어주는 타인의 호의는 낯설고도 뭉클했다. 어깨가 다 젖으셨어요. 은수의 말에 진우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이 나이엔 조금 젖어도 금방 마릅니다. 은수 씨 옷이 젖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빗물된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하나로 겹쳐졌다. 삶의 흉터를 보여주는 밤. 어스름한 달빛이 내려앉은 공원 벤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은수가 먼저 조심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두었던 두려움을 꺼냈다. 가끔은 앞날이 너무 막막해요. 혼자 살아간다는 게 가끔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녀의 고백에 진우는 가만히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도 그랬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세상의 시계가 멈춘 것만 같았지. 노년이란 건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더군. 진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은수의 떨리는 손등을 덮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한 온기였다. 은수 씨, 내 남은 시간은 당신보다 짧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싶소. 내 삶의 마지막 문장들을 당신과 함께 쓰고 싶다면 너무 욕심일까? 은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 밤 나이라는 숫자는 사라지고 오직 상처 입은 두 영혼의 위로만이 남았다. 모든 것을 이겨내는 포옹. 은수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상실감에 빠진 날, 진우는 말없이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안색이 창백한 진우를 보고 은수는 깜짝 놀라 그를 부축했다. 알고 보니 진우도 며칠째 지병으로 고생하던 중이었다. 은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끓이고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기력을 되찾은 진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참 힘들었지.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을 뿐이지. 은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진우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에선 오래된 책 냄새와 포근한 살냄새가 났다. 진우는 아이를 달래듯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육체적인 갈망보다 깊은 존재와 존재가 맞다는 근원적인 일체감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돌보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예식과도 같았다. 다시 시작되는 계절. 일요일 아침 숲길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눈부시다. 진우와 은수는 나란히 보폭을 맞춰 걷는다. 이제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도 나이 차이에 대한 수군거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은수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고 진우의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생기가 감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가 일상이 된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진우가 잠시 멈춰서서 은수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군. 우리 점심은 저번 그 국수집으로 갈까요? 은수가 그의 팔짱을 꽉 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거기가 내 집이니까요. 두 사람의 등 뒤로 흐르는 시간은 더 이상 소멸이 아닌 성숙의 계절이었다. 길가에 핀 야생화처럼 늦게 피었기에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 두 사람의 사랑이 길 위로 잔잔하게 번져나갔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원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